네, 전해드린 대로 이 총선 출마설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이 한동훈 장관 오늘 이민청 신설 방안 설명을 위해서 이 국민의힘 정책의총에 참석을 합니다. 사실상 여당 신고식이라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죠. 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을 함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여권의 최대 총선 기대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먼저 출마 관련해서 그동안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저는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총선과는 전혀 관계없는 당연히 해야 될 임무이고 제가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신다는 정도는 아는데요. 제가 특별히 거기 드릴 만한 말씀은 없네요. 자, 오늘 국회의총 참석, 이민청 이 신설 방안을 설명하기 위한 방문입니다. 하지만 이 처음으로 여당 정책의총에 참석하는 것, 글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원래 일반적인 행보인 건 맞는 것 같은데요. 맞죠. 장관으로서 예. 이전에도 뭐 반도체 특강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원장관의 경우에도 법안 설명을 위해서 정책의총에 참석한 경우가 있고 예. 그런 취지의 이민청 설립을 위한 이제 의총에 참석하는 건데 왜냐하면 법안도 발의돼 있고 하지만 지지부진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수반되는 이민청 설립에 관해서 의원들께 설명하는 자리인데 문제는 이제 총선 직전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부여되는 거고 예. 실제 한 장관의 역할론이 본인 한석 출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총선 때 뭐 선대본부, 선대위원장 등의 여러 가지 하마평이 있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의원들에 대한 한 장관의 이미지 또는 호응 정도, 반응 이런 것들이 한 장관의 쓰임새에 상당히 지표가 될 것이다. 예. 또한 김기현 대표 체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구설수, 얘기들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도 한 장관에 대한 의원들의 호응 정도에 따라서 다소 좀 변화의 여지가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예. 어쨌든 한 장관은 지금 당내 대선 경선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과의 만남에 직접적인 의미는 없지만 한 장관의 역할이 향후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단초를 볼 수 있다. 뭐 그런 취지로 이해됩니다. 알겠습니다. 역할이 어떻게 될지 여기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장관의 거취가 최대 관심사인 상황에서 여당 의원 전원을 만나게 되는 상황. 그때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게 될지 뭐 총선에 관한 이야기는 뭐 안 나오겠지만 뭐 의미는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저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주목도가 가져오는 것들.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여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대하는 것들이 네. 좀 기존과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제는 이제 총선에 이제 곧 나온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예. 한다면 한동훈 장관에게 한동훈 장관 입에서 뭐 어떠한 뭐 특별한 메시지가 저는 나올 거라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네. 오히려 그걸 바라보는 여당 의원의 입장에서는 예. 이런 부분 한동훈 장관에 대한 기대감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예. 오늘 일단 한동훈 장관이 이제 의원들과 일단 대면을 한다는 점, 뭐 기존에도 많이 대면을 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전체 의총에서 이 부분이 다뤄진다는 점에서는 뭐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 상당히 조금 뭐 부담 아닌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윤기찬 부위원장도 아까 얘기했습니다. 역할 이야기했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역할을 놓고 지금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구로 나가는 방안이 있고 비례대표 나가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국민들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크고 그 기대하는 바가 전국적이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저 여러 가지 후보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뭐 전국구 등으로 가서 좀 여러 지역의 선거를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자, 일단 강승규 전 수석은 이 비례로 전국구를 지원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여당이 한 장관을 어떤 형태로 활용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계신지 이걸 먼저 좀 예상을 좀 해주세요. 제가 볼 땐 비례대표로 가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비례대표로 가시게 되면 약간 공세적인 게 이제까지의 어떤 한동훈 장관은 창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예. 상대방을 최전방에서 공격하는 창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비례대표로 가서 어떤 국회의원직을 한석 가져가면서 전국 선거를 지원한다. 그 전국 선거를 지원함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이 감으로써 예를 들어서 TK 지역이라든지 PK 지역에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있을 겁니다만은 예.
수도권, 특히 서울 경기에서 각 지역구에 돌아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했었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직은 미지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아니면 야당에 조금 그 역량 있는 인사와 맞붙들으면서 그러니까 자신의 전장에서 잘 싸워주는 모습을 봄으로써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싸움으로써 어떤 야당과의 자기가 전투를 잘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여당 측에는 더 어떤 플러스 효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이제 험지 출마 선언한 원희룡 장관은 인천 계양을 출마설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스타 장관은 이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뭐 선대위원장, 비대위원장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글쎄 활용 방안이라고 보면 개인적으로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사람에 대해. 근데 일단 강전수석이 비례대표 전국구라고 표현했지만 비례대표 얘기를 한 것은 거기에 걸맞는 직책과 연관돼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역구가 하게 되면 뭐 비례대표 말을 안 쓰겠고 네. 선대위원장을 하면서 지역구 가는 것도 사실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역대를 보면. 예. 그렇다면 비례대표 운운했다는 것은 거기에 걸맞는 선대위원장 등의 역할을 아마 상정해 두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활용법과 원희룡 장관의 활용법은 다른 것 같아요. 본인들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을 텐데 예. 원 장관이 본인의 개항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원 장관은 그렇게 험지에 가서 분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재명 대표의 발을 묶어놓음으로써 당의 전체적인 이익을 주는 이런 정도의 활용법을 쓰는 것 같고 예. 한 장관은 전국적인 어떤 뭐 행보, 전국적인 지지 유세를 통해서 당에 이익을 주는 방법의 활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두 활용법이 약간 다른데 궁극에 가서는 두 분이 약간 경쟁적 모드 아니겠습니까? 향후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선 여부를 떠나서 당에 극대한 영향을 준다. 두 분의 경쟁을 통해서. 예. 또 하나는 이제 두 분이 덧대어서 당에 긍정적 이미지를 주지만 그 전에 혁신위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것이 당에 수용돼서 당에서 뺄 건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이후에 덧대야지 있는 그대로의 덧대는 식의 이런 셈법은 이후에 보면 국민들이 다 알아보기 때문에 예. 이런 질서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순서가 필요하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윤 부위원장께서 아까 강수석 얘기를 방안으로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한동훈 장관의 역할? 한동훈 장관의 지금 지지도가 대선 뭐 향후 그 지지도 1위잖아요. 예. 보수 측에서. 그 1위라는 것을 살려야 되겠죠. 그러려면 직접 TV로 모습을 보는 것보다 해당 지역에 가서 해당 후보와 같이 얼굴을 찍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하. 지역 유권자에 대한 어필은 상당히 큰 것이죠. 따라서 특정 지역에 매몰될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유세를 통한 당의 지지세 확보가 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요. 대한민국의 앞길을 막는 이 걸림돌 딱 한 사람을 붙잡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이 나오고 본인도 가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민주당에서는? 너무 김치국 먼저 마시는 거 아니신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떡줄 사람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든지 어떤 국민의 공천 과정에서 아직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예. 너무 혼자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참 헛물 켜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그리고 본인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원희룡 장관이 온다 해서 뭐 그렇게 위협적이다 이런 생각까지는 드시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듭니다. 그래요? 충분히 개항 지금 현재 지역구에서도 뭐 이재명 대표가 잘 다지고 계시고 그리고 워낙 민주당 세가 센 곳이기 때문에 예. 뭐 글쎄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오면 좀 모를까. 오히려 저는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예. 이재명 대표와 본인은 예. 어떤 책임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목적은 알겠으나 뭐 글쎄요. 그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공천을 하시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켜보겠습니다.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원희룡 장관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켜보도록 하죠. 자, 어제 있었던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오찬 회동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혁신위와 지도부가 갈등을 거듭하는 가운데 대통령이 지도부를 만난 겁니다. 미묘한 시기에 김기현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건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반대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어제 오찬 모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모양새는 통상의 오찬 모임을 보일 수도 있죠. 누가 요청하고 누가 이것을 보도케 했는지 이런 경위를 떠나서 예. 어쨌든 신임 그 수석급이 같이 배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석급에 대한 상견례도 있고 또 예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 나눌 것도 있고요. 그러나 근데 문제는 이제 혁신위와의 갈등 이런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맞아요. 실제 이런 거기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를 떠나서
이런 시점에 저런 그 모임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대통령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메시지에 대한 해석은 각자가 하겠지만 보편적인 것은 어쨌든 총선을 위해서 매진해달라는 것이고 예. 총선을 위해서 매진하려고 그러면 국민께 혁신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려면 혁신위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던 것들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지도부와 혁신위가 잘 조율해달라. 뭐 이 정도 메시지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일반적인 메시지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 상황에서 혁신의 손을 들어줬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김기현 이기 정부 이 지도부에다 좀 힘을 실어줬다고 봐야 됩니까? 그건 지도부가 향후 행보에 따라 다른 거죠. 그걸 보아야 예를 들면 대통령의 메시지는 일단 혁신위 활동이 잘 끝날 수 있도록 종료될 수 있도록 잘 되도록 여기에 이제 방점이 있는 것 같고 예. 그러려면 지도부의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김병민 최고위원이 얘기했듯이 지도부에서 이것을 의결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최고위에서 이거 잘 되도록 존중한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는 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것으로 아마 잘 연착륙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대통령이 이 시점도 사실 네덜란드로 출국하시잖아요. 11일 날. 그렇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출국하시는데 출국하기 전에 출국 이후에는 또 예비후보 등록이 있단 말이죠. 본격적인 총선 전국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매듭을 짓기 위한 자리의 의미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예. 생각입니다. 밖에서 봤을 때 혁신안에 대한 수용, 김기현 지도 체제에서는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까지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어떠한 워딩이라든지 메시지가 먹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거의 거부하거나 뭐 예. 거절하거나 이랬었는데 저는 어제 자리로서 김기현 대표가 뜻을 꺾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고 당시에 취임 당시에 뭐 김한길 지금 통합위원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예. 그래서 대통령의 뜻이 어느 정도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메시지를 김기현 대표가 받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어떤 뭐 오찬회동에서 뭐 비공개로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그 혁신위의 요구를 수용을 해줬으면 하는 어떤 뜻이 전달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부분? 이게 지도부가 있고 혁신위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도부가 처음에 이 혁신위를 출발시킨 계기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의총을 했는데 의총에서 현 지도부 체제로 가자라는 거 다 의결했어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를 출범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혁신위의 이름은 혁신입니다. 이름 자체가 일단 먹고 들어가요. 이 죄송한 말씀인데 예. 지도부는 기득권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지도부가 혁신위를 비판하는 거는 사실은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되게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지도부 일부에서 뭐 권력 투쟁이다, 지도부 혁신위가 이용당한다. 글쎄요, 저는 그런 말씀을 왜 하는지 모르겠고 예. 이런 말씀들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예. 국민들께는 상당히 이건 기득권 지키기로 보일 수밖에 없고 저는 그래서 하루빨리 혁신위의 이 연착륙을 위해서 지도부도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도부가 혁신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민주당 내부 사정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 총리를 지낸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이 전직 총리들이죠. 신당 창당 이야기 나오고 있고 등판론 계속 움직임 심상치 않습니다. 이 중에 선두에선 이낙연 전 대표가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와 악연도 있어서 감정의 거론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최원희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2년 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같은 불안한 후보로는 본선 승리를 할 수 없다며 대장동 개발 의혹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대장동 비리도 철저히 파헤쳐 관련자는 누구든 법대로 엄발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개발을 막던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이 적반하장으로 왜 공공개발 안 했냐, 공공한수액이 왜 그리 적냐며 대선 개입하는 이 현실을 보십시오. 이재명 후보 강성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경선은 이변 없이 마무리됐고 이 후보 지지자들은 경선을 기점으로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시작됐다고 보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강성 발언이 이어진 뒤 처음으로 입장을 낸 이재명 대표는 배제가 아닌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면서도 상대 의견에 과민 반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 전 대표를 에둘러 겨냥했습니다. 민주당의 역사와 가치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깨고 다른 가치, 다른 정당 노선을 가지고 하시는 않을 것이라 보고요. 2016년 총선 당시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을 창당해 호남 의석 대부분을 가져갔는데 야권에선 호남을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호남 지지율이 과반을 넘는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호남 신당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파급력은 제한적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자, 일단 먼저 보신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의 이 계속된 침묵에도 계속된 비판에도요. 침묵하던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 했습니다. 상대 의견에 과민 반응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인데 아무래도 강성 지지층을 향한 것으로는 보이죠. 자, 이낙연 전 대표에겐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일단 이재명 대표가 반응을 보인 거잖아요. 이전에는 반응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똑같은 말을 해왔어요. 6월 달인가 귀국해서도 비슷한 말을 했고 도덕과 민주주의 회복.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에서도 만찬 회동에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반응을 한 번도 보이지 않다가 지금 반응을 보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수세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세적이란 말은 뭐냐면 본인도 이낙연 대표의 존재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인정하는 방법이 이낙연 대표가 원하는 식의 당내 변화인지 아니면 이낙연 대표가 어쩔 수 없다. 뭐 분당에 이걸 수용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그 연세회동을 했던 정세균과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전에 경선 과정에서 붙었던 분들이에요. 그렇죠. 당대표. 근데 그때는 이재명 대표를 믿었던 것이죠, 당원들이. 근데 이제 한 1년여 등을 거치면서 재판 수사를 통해서 이게 그 당시에 이낙연 대표 말이 옳았다라는 이런 상식의 오름이 입증돼 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원의 마음도 움직일 거고 따라서 파급력이 없잖아 있다. 따라서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보면 당내 변화가 없다면 분명히 신당을 차릴 것이고 그 신당은 지역구 후보를 낼 수 있는 신당이 될 겁니다. 그다음 호남을 기반으로 한 신당이 저는 분명히 나올 것이다. 예. 그것은 수도권을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수도권에 호남세가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 만만치 않고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낙연 대표와의 극적인 합의가 없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가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이런 상황에 이낙연 전 대표 출당 요구 청원 2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지도부가 이제 공식 답변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삭제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누가 삭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거하고 이낙연 대표 행보 요거는 어떻게 민주당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이건 제가 알기로는 당에서 삭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에서 삭제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의지가 담긴 거네요. 예, 어떤? 아무래도 왜냐하면 조정식 사무총장이 이건 지시를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징계에 대한 청원은 이 당원 게시판에서 할 수가 없게끔 돼 있습니다. 이건 윤리심판원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윤리심판원에다가 제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 문제라서 예.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지난번 수박 오적이라고 하는 어떤 일부 강성 지지층들의 어떤 그 징계 요구에 대해서 그것도 삭제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출당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에 대한 청원은 이 당원 게시판을 통해서 할 수가 없다라는 기준에 의해서 당에 삭제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뭐 어찌됐든 뭐 이런 기준이 있다 손 치더라도 네네. 저는 어떤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메시지가 어느 정도 담긴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이러한 그 당의 어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총리에 대해서 저는 어찌 보면 대승적 그리고 이분들을 협량한 정치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예. 협량한 정치인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당 밖으로 나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다면 민주당에 굉장히 큰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이분들이 하는 말씀을 당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그런 자리, 그다음에 그런 기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는 과민 반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강성 당원들의 이 출당 청원에 대해서 당사자인 이낙연 전 대표도 입장을 밝혔죠.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에서 몰아내면 뭐 받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몰아내주기를 혹시 바라십니까? 바라기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당원들이 그렇게 하고 당이 결정한다면 따라야죠. 저는 제 개인의 무슨 공간을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를 위한 역할도 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공간을 찾고 있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내게 하면 어떻게 몰아내면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글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나가겠다는 뜻입니까? 저는 이제 몰아낸다라는 의미는 그 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 네. 이재명 대표를 향한 말만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향한 말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 일간에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히 힘을 실어준 과정을 거쳐왔어요. 예. 그 과정에서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설 공간이 사라졌고 본인 그러니까 개파 문제로 따지면 본인 개파가 거의 이제 다 몰락할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사법 리스크가 또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덧대어졌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당에서 봉합을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뭐 이해타산으로 따지면 공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보장 그런 것들이 없으면 사실은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만큼 이재명 대표와의 신뢰관계는 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보증이 없으면 분명히 신당의 행보를 할 것이고 이건 어느 분이 얘기했듯이 탈당 개념이 아니죠. 이건 분당입니다. 그러니까 호남 기반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큰 베이스 역할을 했던 분당 개념이 호남을 기반으로 한 분당 개념이라서 예. 이것을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막아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또 어떤 정치력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글쎄 당연히 막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탈당하는 것은 곧 분당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지적까지 밖에서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의 이 신당 창당 어렵다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반면에 이번에는 다른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또 문재인 정부 총리들 간의 연대설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설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이 상황은 어떻게 물론 앉혀놓는 게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얘기 들어보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그 과거에 2016년도에 국민의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한 어떤 정당이 그러니까 창당을 하면서 많은 의석수를 가져갔습니다만은 예. 당시에는 그 호남에서 문재인 당시 당대표가 호남을 홀대하고 있다라는 호남 홀대론이 상당히 득세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그런 정서가 반영이 돼서 그렇게 된다라고 보지만은 예. 저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호남 지역에서도 민주당으로서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 체제로서 다음 총선까지는 가야 한다는 어떤 그런 기류가 주류적인 기류예요. 그렇다고 예. 한다면 이낙연 대표가 만약에 예를 들어 신당을 호남 기반으로 해서 예. 창당을 한다손 치더라도 지역구에서 얼마만큼의 의석수를 얻을 것인가 그 부분은 조금 미지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선될 만큼의 득표율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 좀 불안한 감이 있고요. 예. 오히려 이것은 지금 민주당으로서 이분들이 나감으로써 아까 윤기찬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수도권에 영향이 있어요. 수도권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정말 2, 3% 차이에 정말 그 미미한 차이 때문에 이 의석수가 바뀌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뭐 침묵을 지키고 그다음에 어떤 어찌 보면 뭐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다라는 언론적인 얘기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이분들을 더 당에서 우대하는 모습,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오히려 이분들 당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아닐까. 우대와 존중보다는 지분 뭔가 좀 확실한 걸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호남의 지지세가 그렇게 견고하진 않아요. 예. 57% 많이 나올 때 그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57% 나오는 거는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또 하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거의 10명 정도가 나온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상당히 파격적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현 민주당의 그 호남에 대한 지지세가 강고하지 않다. 따라서 아마 모종의 움직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두 분이 만나겠죠, 조만간. 예, 알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지금 신당 창당 가능성과 총선 출마 가능성을 연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발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제가 뭐 아부하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침묵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이 학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은 이미 마음을 먹었다. 조용히 웅크리고 골방에 처박혀서 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지금 조 전 장관이요. 광주를 찾아서 북콘서트 열고 또 5.18 묘역 참배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저는 뭐 조국 신당의 출연은 기정사실화 되었다라고 저는 보고요. 네. 거기에 일단 조국 장관이 어떤 그 역할을 할 것인지, 근데 그게 예. 선수로서 뛰는 역할인지, 아니면 배우 지원을 하는 역할인지, 예. 거기에 그건 조금 이 본인의 어떤 사법 지금 과정 재판도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울산 시장 선거 관련한 그 재판의 결과로서 예. 지금 후속적인 수사가 이어진다라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 감안을 해서 본인이 어떤 거취를 정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조국 전 장관이 생각한 창당 성공 가능성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지금은 저는 뭐 거의 성공하지 못할 걸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제 병립형으로 회귀하게 되면 사실은 창당의 공간이 없어지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이 지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항소심 진행 중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역구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피선거권 잃게 되면 다시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민주당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네네. 또한 전체적인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를 생각한다면 조국 전 장관은 민주당 후보로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럼 창당해서 내야 되는데 창당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본인을 위한 방탄정당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말씀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예. 글쎄요. 개인을 위한 방탄
비례정당 국민이 용납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고요. 예. 또 하나는 본인이 학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학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병리평 이거 방금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신당 창당과도 분명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선 지금 어떤 스탠스입니까? 정확히. 정말 팽팽합니다. 팽팽합니다. 당내 안에서도 이 현행 제도로 가면서 어떤 위성정당을 방지해야 된다는 어떤 의견도 많고요. 네. 그다음에 뭐 지도부 쪽에서는 약간 병리평을 회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중을 좀 비추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지만은 저는 원칙대로, 그러니까 저는 이것과는 상관없이 조국 신당은 뭐 위성정당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어떤 지역구 후보를 내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예. 보수 쪽에서는 이준석 신당이 아마 그런 형태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쪽에서는, 민주진영에서는 네. 저는 조국 교수의 어떤 신당이 어떤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저는 선거제를 꼭 염두에 두고 저는 결정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